본 방송은 2023년 1월 5일 나의 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7월 18일 해당 의사에 대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소영. 그 이름을 뉴스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는 한 남성.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 네. 김성훈 PD라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소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 남성.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연락을 한 거네요. 처음에 어플로 동네 친구 사귀는 글 게시글을 보고 제가 댓글을 달고 그 친구가 이제 채팅으로 연락이 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DM으로 넘어가서 DM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동네 친구를 구한다며 올린 김소영의 게시물을 계기로 친해지게 됐다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있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김소영은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데요. 오빠 생각을 한다? 집 근처에서 술 마시자고도 하네요. 근데 막 우울하다, 짜증난다, 그리고 힘들다, 불면증이 있다고 병원 생긴다 얘기는 했었어요. 뭐 약을 먹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 뒤 그녀가 약물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충격도 많이 받긴 했죠. 주위에서도 이제 그 사건이 되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몇 명들은 지금 여기 못 있을 수도 있겠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으니까. 사건을 알고서 다시 보니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이상한 점도 많았다는데요.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던 친구기도 했었고, 코너 가지 하니까 막 오래타운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 것이 이렇게. 네. 오빠랑은 노래방 안 갔었지. 김소영은 실제 범행 장소 중 한 곳인 한 노래 주점을 특정해 언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 남성 중 한 명이 쓰러졌던 곳과 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어휴, 섬뜩합니다. 무서워요. 예. 김소영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또 다른 남성에게서도 그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사는 이 남성은 2년 전 SNS를 통해 김소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로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술 같이 먹기로 했는데 이제 자기가 술 너무 많이 먹어도 잘 이끌어줘라, 목표를 이제 어디로 잡아야 할지도 얘기해주고 술 같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서울에 놀러 오면 숙소를 자신의 집 근처에 구하기를 권했다는 김소영. 그런데 그 연락이 온 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기 바로 3일 전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이제 연락하던 사람이니까 아까 안 믿겨졌다? 그건 안 믿겨지네요 아직도. 남성 2명을 사망케 하고 1명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그런데 그녀가 구속된 이후에도 2명의 피해자가 더 확인됐고 지난 16일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공개되고 그녀에 대한 숱한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지난 2월 10일 한 모텔 직원은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투숙객이 나오지 않자 객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때가 오후 5시 40분쯤이라고 해요. 그런데 방 안에 쓰러져 있던 한 남성, 김소영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피해자 정 씨였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가까이 와서 흔들어 봤는데 몸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코나 이런 거에 분비물이 다 뱉어 올라와 있거든요. 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내려설 때 흡차를 왔고 그다음에 과학수사 때 무슨 사건이 터졌구나. 한순간에 범죄 현장이 된 이곳. 김소영과 피해자 정 씨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고 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정 씨의 지인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이전부터 연락을 해왔다는데요. 초에 여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간단하게 연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근처 번화가에서 간단하게 약속을 잡았던 것 같아요. 지난 2월 1일 피해자가 사망하기 8일 전에 처음 알게 됐고 연락을 이어오다가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답니다. 김소영이 술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정 씨가 밥집을 가자고도 하네요. 네, 그런데 김소영은 술과 밥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2월 8일 일요일 살인사건 하루 전 두 사람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김소영이 남성의 옷매무새를 챙겨주는 모습도 보이네요. 예. 술집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귀가한 두 사람.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네요. 그날 밤 둘은 다음 날도 만나자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김소영은 자신이 아는 맛집이 배달밖에 안 된다며 모텔을 잡자고 제안하는데요. 방에서 먹자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하. 편의점에서도 술도 사서 가자고 하네요. 예.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9일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야, 정말? 정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9일날 저녁에 피해자하고 김소영이 이제 만났고요. 만나서 먼저 편의점에 들러서 범행의 도구였던 숙취해소제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는 스시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에 만난 김소영과 정 씨는 만나자마자 약속 장소 근처의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 3병을 구매합니다. 숙취 해소제를 이때 구매했네요. 이후 초밥집에서 초밥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8만 원 정도 나왔어요. 피해자 카드로 결제한 내역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에서 마실 술과 안주거리를 구매한 건데요. 바로 모텔로 향하는 두 사람. 입실한 시간은 저녁 8시 44분입니다. 숙박비 역시 피해자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20분경 어이? 혼자 이곳을 빠져나가는 김소영.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그냥. 예.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어플로 맛집에 고기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깃집이 하필이면 그날 휴일이었던 거예요. 어플에서는 주문이 되었지만 그 가게의 사정으로 이제 수락이 되지 않았던 거죠. 추정하기로는 그 사이에 이미 범행이 실행이 된 것 같아요. 입실하고 10분 뒤쯤 약 15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했지만 결제가 취소된 상황. 그 후 김소영은 정 씨에게 숙취해소제를 건네 살해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김소영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약물을 준비했던 것 같고요. PTSD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약들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식칼로 그 알약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한데 모아서 소지하다가 숙취해소제를 구매를 해서 그 안에다가 탄 거죠. 타서 사건 현장에 가지고 갔던 거죠. 약물을 섞어둔 숙취해소제를 가방에 넣어 준비해놓고 편의점에서 구매했던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준 겁니다. 같이 샀으니까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 마셨겠죠. 의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난해 8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장에 처방받은 약물들을 은밀하게 모아뒀다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김소영. 와. 해당 약물은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술과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급하게 올라간 불안을 가장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고요. 이게 단독으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술과 같이 먹었을 때는 술 자체도 우리의 의식의 진정 효과가 꽤 커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의식이 저하되는 수준과 호흡이 낮아지는 수준이. 어떤 호흡을 못하면서도 음식물도 역류돼서 흡인성 폐렴이 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들이 여러 개가 겹치는 거죠. 김수영은 왜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섞어서 범행 도구로 사용했을까? 그 상대가 본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범죄의 은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요. 자기 손으로 받아가지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범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그러한 그 도구였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녀의 앞선 범행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이곳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인근의 한 모텔. 지난 1월 28일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성을 살해했는데요. 이번에도 모텔 관계자에 의해 피해자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자였던 거죠? 네,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 카페의 주차장. 김소영은 한 달간 만나던 또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섞인 피로회복제를 건넸다는데요.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면서 줬다고 해요. 남성은 피로회복제를 마신 후 이틀간 정신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1명의 남성에 대한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 마지막 범행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별 반응이 없는데요. 그러게요. 실제로 김소영의 집에 갔더니 그 범행에 사용됐던 숙취해소제와 동일한 숙취해소제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김소영은 범행에 약물을 사용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서 잠을 자게 하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는데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과연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 이틀간 정신을 잃고 가까스로 깨어난 피해 남성은 김소영에게 당시 생명이 위독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었다는데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 준 약물의 효과가 얼만큼의 위험성이었는지 본인이 제일 궁금했던 것 같고 그 피해 남성이 보낸 제 문자로 그 효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의 양을 타면은 사람이 이틀 정도 의식불명에 빠지는구나. 그러면 그 이상을 투여했을 때는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후 김소영은 AI와 대화하며 수면제의 위험성을 묻습니다. 약물과 술을 함께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범행 당일인 1월 28일 한 번 더 질문하는 김소영. 수면제를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죽어라고 질문하니까 AI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네요. 예. 이후 범죄에선 약물의 투입량을 기존보다 2배 늘려 남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아이고 참. 두 번째 사망자의 부검 감정서 확인 결과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 피의자의 몸에선 항우울제, 심장약, 신경안정제 등 총 8종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종류가 8종이나 된다고요?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도 0.075%로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예. 사망에 이르게 한 거네요. 본인이 마치 범행을 한 것이 본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제압을 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약물을 사용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할 정도의 사람이 그리고 이미 그 모텔에 입실을 하기 전에 음료를 미리 준비해 갖고 범죄를 냉혹하게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김소영 사건은 분명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해도 범행을 할 수 있고 너무 쉽게 너무 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도구도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무슨 독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례가 생긴 거죠. 20살의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그녀는 누구랑 살고 있었을까? 그녀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걸까요? 주민들은 김소영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C에서 몸이 즐겁고 있어 사람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켜져. 며칠간 지금 불 안 켜져요? 한 2, 3일은 켜졌었어요. 그 체포되고. 근데 그 이후로는 불이 안 들어와요. 어렵게 연결된 김소영의 주변인을 통해 그녀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원이 걔 중학교 때 왔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혼하고 이제 와서 아주머니가 식당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 열심히 살더라고. 네. 또 애들 또 올리고 그때는. 김소영은 이곳에서 엄마랑 언니랑 셋이 살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어린 시절 부친의 학대와 가정 불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온전하지 못한 사회화, 정서적 사회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해버리면은 이거 큰일 날 얘기라는. 아동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아이들이 다 그러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제작진은 김소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김소영을 처음 알게 됐다는데요. 그냥 언니 하면서
다가왔어요. 처음 보자마자 먼저 친절하게 다가와가지고 동생으로 이제 지냈거든요. 뭐 노래방도 가고 이제 버드 카페도 가고 또 다양하게 가죠. 살갑게 다가온 김소영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기억하는 김소영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는데요. 질투를 많이 했고 새 거에다가 지갑이지 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부러워해가지고 어디서 났냐 해가지고 그냥 생일 선물로 받았다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했어요. 좀 부럽다 이러면서 남자친구 소개해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걔가 너 만날 텐데 사겨라 하니까 그냥 남자 만나봤자 쓸데없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죠? 이제 걔가 이제 우리 한눈 팔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자기 이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지갑이랑 이어폰을. 아하. 여성의 무선 이어폰과 지갑을 훔쳤다는 김소영. 아이고. 아이고 도벽이 있었네요. 그런데 같이 물건을 찾아주는 척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참. 내일 가서 CCTV 확인을 하겠다 하니까 걔가 CCTV 그게 고장났다고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게 조금 의심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경찰 데려가서 이제 볼 거다. 고장 안 났다고 했다. 했더니 이제 찔려서 이제 걔가 이제 자수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무선 이어폰은 케이스만 받고 본체는 돌려받지 못했다는데요. 그 이어폰 갈아버렸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사이코인가 미친 사람인가 좀 생각을 했어야죠. 이어폰 어떻게 갈아서 버린 거죠? 황당합니다. 네.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죠. 김소영이 센터를 다니는 동안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잦았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참. 절도 피해를 받은 사람은 또 있었는데요. 자신이 만났던 남성의 돈을 훔친 적도 있다는 김소영. 아이고. 건물 밖에 다 흡연하러 가는 사이에 제 지갑에는 현금을 손을 대가지고 그 병적으로 도벽 증상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 발뺌을 하다가 제가 CCTV 이제 가게 사장님한테 몰래 요청을 해서 CCTV 확인해봤는데 그 친구가 가져갔더라고요. 7만 원 있었는데 7만 원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당시 김소영에게 훔친 이유를 따져 물었다는 남성.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재촉을 해가지고 제 지갑에 현금이 있는 걸 보고 저도 우발적으로 훔쳤다. 그녀의 절도 행위는 상습적이었던 겁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김소영이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약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의 목적은 돈이었을까?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만약에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은 남자의 카드에서 카드 대출을 받거나 더 많이 꺼냈겠죠. 금전적인 욕구만 목적으로 했으면 사실은 살인까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뭐 돈도 뺏으면 좋은데 더 큰 목적은 이제 타인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은, 나는 이제 전지전능한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부터 사실 이 사람이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러스트 머더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쾌락 살인으로 보는 것은 그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일종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어머. 범행 당시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성을 살해하고 혼자 숙박업소를 빠져나온 그녀의 손에는 검정 봉지가 들려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사망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13만 원어치의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뭐 치킨, 즉석밥, 치즈볼, 떡볶이, 뭐 소스들. 왜 저렇게 많이 시켰을까요? 네, 체포 당시 이 김소영 집에서 이 치킨과 음식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음식을 직접 배달했던 기사도 의아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2월 9일 10시 정도였어요. 아무리 방금 호텔에서 이제 친구들끼리나 뭐 술 먹고 논다고 해도 치킨 같은 거 13만 원어치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특이하다 싶긴 했어요. 살짝만 문 이제 손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음식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받아요. 3개를 혼자서 받으셔야 되는데 남성분이나 뭐 다른 분이 나와서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다 직접 한 개 한 개씩 받아가시더라고요. 방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는데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가족 파티? 그것도 아니구나. 친구들이랑 뭐 그냥 파티하러 온 거? 그것도 아니구나. 그럼 뭐지? 하고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TV 소리도 아예 안 네, 그런 소리 일체가 없었어요. 되게 그냥 편안하게 밥 먹었어요. 음식 자체는. 불안해하고 이런 표정이 아니라 네, 진짜 편안해 보였어요. 김소영은 피해자는 남겨두고 치킨만 챙겨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치킨을 받고 현장에서 결제한 시간은 10시 11분, 택시를 탄 건 10시 21분인데요.
뭐 치킨 받고 10분 만에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소영의 목적지는 숙박업소에서 3km 정도 떨어진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타자마자 좀 이렇게 뭔가에 좀 쫓기듯이 좀 빨리 좀 가달래요. 아하.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김소영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답장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걸 알면서도 보낸 거죠. 그러니까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녀가 보낸 메시지 내용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 곧 올 때쯤에 오빠를 제가 잠깐 깨우긴 했었는데 오빠가 본인 카드로 결제하라 해서 오빠가 빼준 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또 오빠가 자려고 하길래 자지 말라 했는데 피곤한지 자려고 해서 이전 범행에서는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직접 119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 25일 김소영과 함께 와인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피해 남성. 누가 다치셨나요? 다친 건 아니고요. 같이 음식점 와서 화이트 와인 하나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있거든요. 관계는 연인인데 이야, 참. 올해 1월 24일에도 노래주점에서 쓰러진 남성을 도와달라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어떤 오빠분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깨웠는데 안 일어나시거든요. 술에 만취하셔가지고 집 주소를 아예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서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잖아요. 하지 않죠. 그녀의 이런 기괴한 행동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은혜나 뭐 정유정이나 처음부터 사이코패스 검사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뭐 경찰이. 근데 이 김소영이 같은 경우는 사건 딱 나자마자 긴급 체포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는 그만큼 경찰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상식을 뛰어넘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로 저는 보는 거예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소영은 검사 결과 총 40점 중에 25점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의 뇌 구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조절하는 이제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조금 남들보다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양심이 없이 반복을 한다. 본인이 공허하고 자극을 자꾸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뭐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나타나는 게 사이코패스들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계획적인 범죄 하에 남성들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김소영. 그녀는 왜 연쇄살인 피의자가 되었을까? 이전에 이 여성이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도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금전에 대한 통제와 인간관계에 대한 통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 생명에 대한 통제와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흐름이 보일 수 있다. 김소영을 둘러싼 또 다른 진실들이 끝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녀의 잔인한 덫에 걸려 이유도 모른 채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게 된 남성들. 김소영이 저지른 악행의 끝은 어디일까? 약물 연쇄살인 범행의 모든 것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